안녕하세요. 저는 곧 환갑을 앞두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고민을 하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도저히 혼자서는 답을 모르겠고, 그렇다고 친구들과 상의하자니 그럴 만한 이야기도 아니라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만큼 깊이 고민해 주시고 현명한 조언들 부탁드릴게요. 저는 얼마 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과 다시 연락이 되었어요. 제가 지방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몇십 년 전이다 보니 동네가 작아 거의 초등학교 친구가 중학교 친구고 중학교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다 같이 아는 사이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부터 축하할 만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였어요. 그 친구 이름을 정남이라고 할게요. 정남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쭉 저와 친구 사이였어요. 기억으론 어릴 때부터 여자친구들한테 인기가 참 많았던 친구였죠. 반장도 도맡아하고 똘똘한 친구였거든요. 그런 친구에게 오랜만에 문자를 하나 받고 전화 통화까지 하게 되었던 거예요. 영식아, 잘 지냈어? 나야 정남이. 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 끊어서 우리 다 놀랬다. 일방적으로 끊어서 그동안 연락을 못했는데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친구놈들 전부 걱정했어. 네가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듯 연락을 끊어버려서. 잘 연락하고 지내다가 이렇게 된 지 거의 30년 만이네. 아직 나 기억하지? 우리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쭉 같이 나왔잖아. 갑작스레 날라온 정남이의 연락에 불현듯이 친구들과 보냈던 젊은 시절 추억도 떠오르고 그랬어요. 사는 게 바빠서 점점 연락하는 텀도 길어지고 그나마 젊을 적에는 결혼한다는 이유로 한 번씩 모이곤 했는데 이제 다들 장가를 간 뒤라 경조사 외에 모일 만한 핑곗거리가 없었죠. 친구들 하나둘 여기저기 찢어지고 그러다 보니 인원수도 막 많지 않아 전부 친하게 지내곤 했었는데 안부 연락도 잘 주고받지 않게 되는 사이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잊지 않고 정남이가 먼저 반가운 연락을 주었기에 저도 무척 반갑게 전화를 받았어요. 영식아, 이야, 이게 웬일이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보고 안 봤지? 어떻게 알고 연락을 다시 했어? 반갑다. 연락 줘서 고마워. 아니다. 애들이 다 너 무슨 일 난 줄 알고 걱정은 되는데 연락들을 쉽사리 못하더라. 연락해도 네가 안 받고 이러니까 네가 나중에 다시 연락 주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나 보더라고. 우리 나이쯤 되면 무소식이 희소식이거니 하고 살게 되지 뭐. 근데 사실 내가 희소식 하나 전하려고 연락했어. 나 다음 달에 결혼한다. 와줄 거지? 그 친구는 환갑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던 노총각 친구였어요. 다른 친구들 전부 홍기가 차서 적당히 결혼할 여자 골라 다들 결혼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만큼은 그렇게 어물쩍 결혼하기 싫다며 버티고 버티다 그 나이가 되도록 노총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친구가 이번에는 정말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나게 된 건지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되었다고 연락을 준 거였죠. 얼마나 놀라고 또 기뻤는지 몰라요. 이야, 정남아, 너 이제 초혼이야? 세상에, 새삼스럽다, 야. 네가 초혼이라니. 어지간히 결혼하고픈 사람을 못 찾는다 싶더니 드디어 찾았구나. 너무 잘 되었네. 그래. 청첩장 받아야지. 한번 만나자, 오랜만에. 그럼 재수 씨 소개도 시켜줄 거야? 와이프가 이제 식준비로 바빠서 소개는 결혼식 후에 소개해줄 짬이 날 것 같대. 지금은 너무 정신없으니까 식 끝나고 한 번 또 집들이 초대할게.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별일 없으면 한번 나올래? 우리 다 같이 친하게 지내던 애들 불러서 내가 한턱 쏘기로 했어. 청첩장도 돌리고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너 나온다고 하면 애들이 참 좋아하겠다. 저는 그 친구 덕분에 잊고 지냈던 다른 친구들과 얼굴 보고 이야기할 자리를 가지게 될 수 있었죠. 동창회 겸 청첩장 모임을 겸사겸사 치르게 된 거였어요.
아, 그래? 그럼 재수 씨는 나중에 보고 일단 친구들 얼굴도 다 같이 볼 겸 나갈게. 날짜랑 장소 한 번만 문자로 남겨줘. 아이, 근데 나 애들이랑 연락 안 하고 산지 꽤 오래되었는데 애들이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불쑥 끼어들면 불편해하는 건 아니겠지? 에이, 불편하긴 다들 보고 싶어 해. 안 그래도 애들한테 너랑 연락해 볼 거라고 벌써 넌지시 말해뒀는데 다들 네가 연락받았으면 좋겠다더라. 안 그래도 우리끼리 있는 카톡방 있는데 애들이랑 얘기하고 너도 초대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럼 그날 보자. 그래, 그래. 연락해줘서 고맙다. 결혼 다시 한번 축하하고. 30년 만에 연락해본 친구였지만 여전히 반가웠어요. 마치 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즐거운 마음에 저도 한껏 들뜨고 친구들까지 볼 생각에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정남이와 전화를 끊고 나니 정남이가 문자 메시지로 청첩장 모임 장소를 찍어주었어요. 그러고는 동창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나를 초대해 주었죠. 그러자 다들 기다렸다는 듯 밀린 안부를 물으며 반갑게 대해주었어요. 우리들은 나이만 먹었다 뿐이지 다들 학생 때 모습 그대로였죠. 거기서 친구들과 바뀐 연락처도 공유하고 나서 몇 명의 친구들과 또 한 번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날은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 한 번 못하고 잊고 지냈던 인연들과 재회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청첩장 모임 날이 다가왔어요. 30년 만에 처음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라 저도 모르게 사뭇 긴장이 되었어요. 평소보다 더 반듯하게 차려입고 출근을 하니까 다들 누구 만나러 가느냐며 물을 정도로 저는 열심히 차려입은 상태였죠.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가니 이미 다른 친구들은 많이 와 있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얼굴들이 많이 변하지 않아 대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영식아, 여기야, 여기. 이야, 얼굴 그대로네. 얼굴이 하도 안 변해서 어제 만난 것 같다, 야. 세월이 다 비켜갔나 봐. 여기 앉아봐. 아니, 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더라.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도 물어봤었지. 영식이랑 연락되느냐고. 아, 근데 누구한테도 물어봐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얘가 신경에 변화가 좀 있나 보다 하고 나는 쫓아갈랬어. 그거 내가 뜯어말렸다, 야. 너 원래 어릴 때부터 생각 많고 조용했잖아.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너 특이하다 놀리는 애들도 있었지만 네가 감수성도 풍부하고 세심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들이닥치면 너 기겁할 거라고. 참, 너 핸드폰 번호도 바뀌었더라. 내가 몇 번 문자만 보냈었는데 답이 없더라고. 아이, 그랬나? 야야, 그게 뭐 중요해. 이렇게 다시 연락이 닿은 게 중요하지. 아유, 어린 시절 내가 신경에 변화가 있어봤자 뭐 얼마나 크게 변화가 있었겠냐. 뭐 잠깐 삐졌었나 보지. 아이, 그래도 이렇게 정남이 덕분에 다시 연락 닿고 보니 되게 반갑다 다들. 어찌 지냈어? 먹고 사느라 힘들지? 영희 너는 여전히 곱네. 근데 정남이는 늦어? 오늘 주인공이 이렇게 늦나? 어머, 그러니? 그나저나 정남이는 네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대? 근데 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받았다더라고. 전화번호는 바뀌어도 카톡 친구에 뜨나? 정남이 이거 오늘 만난 고객이 진상인가 봐. 좀 늦는다고 먼저들 시켜먹고 있으라더라. 돈 잘 버는 애는 역시 삶이 고달프구나. 정남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외제차다? 정남이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수사원이라 회사에서 꽤 촉망받고 매달 목표 달성은 기본이라 어디 같이 여행이라도 갔다 치면 회사에서 숙소도 대주고 여름에는 휴가도 보내주고 그런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성격이 그렇게나 좋더니 그 성격 어디 안 가고 여전히 잘 살아있는 듯 했죠. 그 성격으로 영업을 하니 돈도 꽤나 잘 버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 말로는 외제차도 타고 다닌다더라고요. 그나저나 정남이 저놈 우리 중에 제일 늦게 결혼하더니 정말 횡재했어. 60까지 장가도 못 가고 있길래 이제 저놈도 나랑 같은 팔자겠거니 했거든.
나 완전히 안심했어. 우스갯소리로 맨날 나랑 같은 건물 살자. 실버타운 동기하자. 나중에 늙으면 서로 매일 생사 확인해주자. 이런 소리 했단 말이야. 진짜 노총각 동지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배신이다. 재수 씨가 자그마치 17살 아래란다 아래. 아이고 능력자라고 해야 되나? 전에 언뜻 한번 배웠었는데 관리도 잘하셨나 봐. 완전히 더 어려 보여. 누가 보면 뭐 삼촌이랑 조카? 그 정도로 보겠더라니까. 친구들의 관심사는 이제 정남이의 결혼 상대로 자연스레 쏠려 있었어요. 17살이나 연하라는, 그러니까 이제 40 초반인 여성분이라는 거였죠. 관리도 잘해서 어려 보이는 그런 여성분을 환갑에 만나다니. 처음에는 정남이가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고 하니 돈 보고 접근한 여자는 아닐까 정남이 걱정도 되었어요. 정남이가 이번에 결혼하신다는 분이 17살 연하라고? 와, 어떻게 만나게 된 거래? 정남이 돈 보고 접근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삼촌이랑 조카라니? 전에 한번 봤다며. 어때 보였어? 사람 괜찮아 보였어? 아유, 야, 정남이 완전 복 받았어. 그분은 자기 또래 남자애들이 남자로 안 보인대. 다들 애 같아서 결혼할 마음도 안 든다고 그러셨다니까. 돈 보고 접근했다기에는 사람이 참 순진하고 어려 보였어. 막 돈 보고 접근하는 날라리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 뭐 그냥 속에 그런 걸로 만났다던데. 아이 대체 어떤 사람이 환갑 다 되어가는 남자한테 연하를, 그것도 17살이나 연하를 소개해준대. 재수 씨 소개해준 사람 나도 소개해달라고 하고 싶더라. 근데 정남이 그놈은 곧 죽어도 알려주지는 않아. 그냥 뭐 회사 사장님이 아는 사람 소개해준 거라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정남이 청첩장 모임 덕분에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남이 와이프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17살이나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다들 부러워하기도 했고 신기해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목표물은 이제 저로 바뀌어 제 근황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랬어요. 아참, 그나저나 영식이 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네 이야기도 좀 해봐. 오늘 정남이 결혼 이야기도 결혼 이야기인데 여기 애들 거의 다 너랑 연락되었다는 소식에 더 놀랬을걸? 아이 다야 뭐 서울살이 정신없고 바빠서 뭐 아무랑도 연락 못하고 살았어. 돈 버느라 바빴지. 서울 집 한 채 값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아냐? 1년에 1,000만 원씩은 오르는 것 같아. 전셋집만 전전하며 살기도 보통 일이 아니니까. 집 하나 장만해보겠다고 진짜 개처럼 돈만 벌었어. 너희들은 서울 올라오지 마라. 팍팍해서 못 살겠다. 그러게 왜 갑자기 서울은 올라가고 그래? 살던 데서 살아야 된다. 답답하고 팍팍하니 나는 살래도 못 살겠지만. 야야, 영식이도 다 이유가 있어서 올라갔겠지 뭘. 그래 영식아, 네가 거기 올라가서 자리 잡는다고 고생 꽤나 했나 보다. 그래도 그렇지, 가끔 연락 한 통은 해주지 그랬냐? 우리 섭섭해. 이제는 우리도 나이가 나이인데 연락 주고받을 정도 여유는 되지? 이제 너 괜찮은 거지? 갑자기 서울 올라가면서 연락까지 끊긴 제게 다들 서운해하는 기색이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눈치길래 친구들 눈치 보게 만든 것 같아 오히려 제가 미안하다며 같이 술잔도 좀 기울이고 친구들의 밀린 이야기도 듣고 그러고 있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좀 늦었지? 오늘 고객 너무 힘들었네. 다들 뭐 좀 먹고 있었어? 이야, 오늘 주인공 오셨네. 근데 어쩌냐? 오늘 네 결혼도 결혼인데 영식이랑 30년 만에 만나 연락된 게 더 신기해서 관심이 다 그리 쏠려 있었다. 어떻게 연락이 다 됐어? 그러게 카톡이 참 좋아. 몰랐는데 핸드폰 쭉 내려보니까 영식이가 친구 목록에 있더라니까. 연락처가 바뀌어도 친구 목록에 뜨나 봐. 혹시나 해서 톡으로 먼저 영식이 맞느냐고 물어봤는데 영식이 맞다길래 바로 전화번호 물어보고 전화 걸었지. 너희들이 엄청 보고 싶어 했다고 싹 전달해줬어. 맞아. 정남이 덕분에 오늘 반가운 얼굴들 많이 보고 간다.
그날은 그렇게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정든 얼굴들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정남이 결혼도 축하해주고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보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죠. 17살이나 어리다던 신부는 대체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정남이가 말을 아끼길래 저도 은근히 신부의 존재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있었거든요. 친구가 봤을 때 그냥 순진하고 여려 보인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신부 대기실에 가서 신부 얼굴을 보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신부의 얼굴이 뇌리에 박힌 듯 계속 떠올라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랑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익숙한 얼굴인데 처음 보는 얼굴이요. 저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몰라서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잊고 있던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신부가 바로 내 딸이라는 것이었죠. 저 아이가 내 딸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잊고 살았나 싶은 순간순간의 기억들이 하나 둘 떠오르는데 제가 웬 여자랑 결혼도 했더군요.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저 신부가 내 딸이라니 확신이 들면서 도대체 이 기억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그대로 이마만 부여잡고 앉아있으니 하객들도 놀라고 정남이도 놀랐을 거예요. 저는 머리를 싸매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다가 정남이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정남이의 손이 시야에 들어오기에 그 손을 얼른 붙잡았어요. 정남이었죠. 저는 정남이에게 매달리다시피 하며 물었어요. 정남아, 너 저 아이 어디서 만났다고 했어? 나 지금 기억이 났어. 정남아, 나 결혼했었어. 아이도 있었어. 내 딸, 쟤 내 딸이잖아. 정남아, 너 내 딸인 거 알고 있어? 알고 결혼하는 거야, 내 딸이 왜 너랑 저러고 있어? 이거 지금 뭐야, 한꺼번에 기억이 와라락 떠오르면서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도 너무 많다 보니 말도 두서없이 횡설수설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딸아이 얼굴만 눈에 계속 들어왔어요. 사실 보자마자 딸아이라는 걸 대번에 알아채고 기억이 솟칠 수 있었던 건 딸아이 몸의 흔적 때문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몸에 나 있던 점이 있었거든요. 목부터 턱까지 나 있던 커다란 빨간 점인데 그걸 보자마자 기억이 난 거였어요. 제가 17살에 사고를 쳐서 아내와 결혼도 하고 딸도 낳았었더라고요. 딸이 2살인가 3살이 되었을 적인 것 같은데 아내와 살던 집에 화재가 났어요. 처음에는 연탄가스가 방에 새서 그 가스를 들이마신 상태였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아내를 깨우고 아이를 데리고 함께 집 밖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집에 불이 나면서 거의 폭발이 일어났고 아내가 미처 탈출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다행히 저는 아이를 감싸 안고 밖으로 튕겨져 나와 살았는데 병원에서 깨어난 이후 기억상실증이 걸려 있었고 아내를 잃었다는 기억만 남아 있었던 거죠. 목숨까지 걸어가며 구하려 했던 딸의 존재는 기억도 못했어요. 그렇게 저한테 딸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그대로 퇴원, 아내 장례만 치러준 채 도망을 치듯 고향을 떠났던 거예요. 만약 제게 형제라도 있었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사고 이전의 삶에 대해 사실을 알려줬을 텐데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형제도 없었고 부모님도 일찍이 돌아가신 뒤였어요. 아내 역시 저와 같은 혈혈단신 상황이라 내가 사고에서 깨어난 이후에는 사고 전의 삶을 설명해줄 형제도 친척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내를 잃은 뒤에는 슬픔이 너무 심했고 견디기 힘들어 무의식적으로 아내와의 추억도 머릿속에서 잊으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내와 추억이 담겨있던 집, 짐들 전부 화재로 소실되어 있어
내게 남은 거라곤 내 몸뚱이 하나뿐이었으니 기억만 사라지면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대로 통장 하나만 든 채로 서울로 올라갔고 아내를 잃은 슬픔을 대신해 미친 듯이 돈만 벌며 살아왔어요. 그래서인지 아내와 지내던 날들을 떠올려 보면 무슨 뿌연 안개에 가려진 것처럼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듬성듬성 조각 같은 기억만 남아있고 통으로 남아있는 기억은 정말 단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 친구들은 내가 아내를 잃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 생각해 연락을 쉽게 하지 못했고 저 역시 친구들로부터 위로 연락을 받으면 아내에 대한 기억이 자꾸 떠오르니 일방적으로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왜 연락을 끊었었냐, 일방적으로 그렇게 끊고 나서 걱정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제가 끊었었나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정말 오래된 기억이라 잘 기억이 안 나서 이해가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던 거거든요. 친구들이 하는 말도 그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나중에 정남이에게 들으니 추측건데 제 딸아이는 병원에 함께 치료를 받고 있다. 보호자인 제가 연락두절 찾아오지도 않으니 그대로 보육원에 맡겨진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어, 영식아. 진정하고 일단 여기 앉아봐. 내가 다 설명할게. 네 딸은 지금 네가 아버지인 거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빠인 걸 모른다고? 너 네 딸이 몇 살 때 낳았는지 기억나? 17살이야. 너 죽은 재수 씨랑 사고 쳐서 고1 때 딸 낳았잖아. 네 말대로 집도 다 타버렸으니 소재지도 모르고 출생증명서도 없고 보호자가 누군지도 모르니 보육원에서 다시 출생신고를 했어. 그래서 네 딸은 가족관계 같은 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래, 기억이 나. 우리 17이었어. 그때 딸아이가 태어났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걸? 정작 딸은 가족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그 보육원 원장이 나랑 잘 아는 사람이야. 가끔 도와주러 들렀는데 거기서 네 딸을 보게 됐어. 물론 처음에 네 딸인 건 몰랐어. 무슨 장난인지. 아이가 너무 착하고 예쁜데 부모 사랑 고파하는 게 너무 보였어. 보육원 하루 이틀 간 거 아닌데 아이가 너무 눈에 밟히더라. 그래서 원장님도 그렇게 눈에 밟히면 아빠가 되어주라면서 입양을 권하길래 내가 데려다 키웠다. 보육원 원장 말이 어디 동네 불이 나서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랑 같이 병원에 실려 들어왔는데 보호자가 애 버리고 혼자 퇴원했다더라고. 병원비는 밀리고 보호자는 잠적하고 그러니 보육원을 연락이 들어갔던 것 같아. 그때는 뭐 그런 서류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기를 했겠냐. 요즘 세상처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기를 했겠냐. 부모가 작정하고 버리고 가면 못 찾던 시절 아니냐.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랐어. 그래. 화재. 우리 집에 화재가 있었어. 연탄가스도 많이 마셨고 정민이랑 둘이 나를 안고 나오다가 잘 기억이 안 나. 그때 일은 깼을 때 정민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세상에 어느 아빠가 제 자식에 대한 기억을 잊고 우리 딸만 병원에 놔두고 아비란 게 혼자 태어난 거야. 아내 일은 슬픔만 생각하고. 겪어본 적 없는 일이니 내가 그것에 대해 뭐라 하겠냐. 네가 정민 씨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도 알고 친구들도 전부 다 아는데 정신 멀쩡하면 사람 아니지. 어쨌든 내가 네 딸 데려다 키우면서 대학도 보냈고 자기 또래 남자애들이랑 연애도 하고 그랬어. 네 딸을 정말 딸처럼 키웠지 허튼 짓거리 하나 안 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걸고 맹세해. 오히려 네 딸이 나한테 먼저 결혼 이야기 꺼냈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무슨 감정이 들어야 맞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배신감을 느껴야 하는 건지 버림받았다 생각했을 때 내 딸을 계속 키워주었으니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 건지요.
그러니 제 딸을 데려다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고맙다는 말이 선뜻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저 정남이가 제 딸이란 사실을 언제 알았던 건지가 가장 궁금했죠. 아니, 그래서 내 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데 너는? 정작 내 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는 왜 다 알고 있느냐 말이야. 우리 딸이 제 또래랑 여운회도 하고 했다며. 너 털끝 하나도 안 건드렸다며. 근데 왜 결혼을 17살이랑 많은 너랑. 정남아, 우리 딸을 키워준 건 너무 고맙다. 고마워.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네 딸이라는 건 안지 얼마 안 됐어. 정말이야. 이 사람이랑 시골일 날짜 2달 뒤로 잡아놓고 나서 알게 된 거야. 이 사람이 그러더라. 또래들이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가 어떨 때는 아빠 같고 어떨 때는 오빠 같고 마음 편하고 좋았대. 안정감이 들었대. 그냥 연애하던 남자들이랑 결혼을 상상하면 불편하고 내키지 않았대. 애 같아서 그저 자기가 애 하나 키우는 거 같겠다는 생각에 결혼이라는 마음이 먹어지질 않았는데 나랑 한다 생각하면 자연스러웠대. 그럼 지금 내 딸이 마흔이 다 되도록 자기 출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부모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야? 나중에 네가 직접 물어봐도 돼. 난 지금 진실만 이야기하는 거야. 최근까지는 자기 출생이나 자기가 모르는 옛날 일들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대.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도 없고 그리움도 없었대. 그런데 결혼 앞두고 있으니 그제야 궁금해졌대. 자기도 부모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말이야. 그래서 자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고 하길래 사람을 썼어. 원래는 뒷조사를 좀 합법적인 경로로 해주는 사람인데 올해는 대놓고 본인을 조사해달라고 찾아간 거지. 결혼식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알게 됐어. 이 사람이 정확히 어디서 태어났는지, 출생신고가 언제 되어 있었는지, 부모가 누군지. 그래서 너한테 연락해봤어. 그럼 넌 나한테 처음 전화했을 때 그날 너 알고 있었던 거야? 네가 결혼할 저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거. 근데 왜 그때 말 안 했어? 그때 말했어야지. 그래, 알고 있었어. 뭐라고 말해야 하나 고민하면서도 입이 쉽게 떨어지지를 않더라. 막상 목소리를 들으니 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제야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죽은 직후 친구들은 전부 죽은 아내 이야기를 제게 물었어요. 다들 위로를 건넸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고요. 그때 저는 우울증에 비관론자에 가까웠거든요. 이미 죽은 아내에 대해 위로한다 한들 죽은 아내가 살아 돌아오지 않으니 친구들의 위로가 의미 없었어요. 아마 딸의 안부에 대해 물었던 것도 같은데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흘려들었던 거겠죠. 오히려 자꾸만 아프고 불편한 기억을 친구들 때문에 떠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일방적으로 친구들에게 연락을 끊어버렸던 거예요. 정남이의 청첩장 모임을 나갔던 날도 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지만 아무리 이유를 생각해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기억 상실증으로 아내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며 친구들과의 기억도 놓아버린 거였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친구들이 집요하게 이유를 물을 때마다 딴 친구가 계속 그 친구들을 말려주고 대충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주곤 했는데 아마 그 친구는 제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쯤으로 생각해 배려한다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기억 상실증이라 아예 기억을 못한다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저 모른 척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건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갑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이 진짜가 아닌 것만 같았어요. 잊고 살았던 기억이, 아니, 이렇게나 어마어마한 기억을 어떻게 그렇게 전부 상실할 수 있었던 건지. 아마 그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충격이 컸었나 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구놈이 잃어버린 제 딸과 결혼을 한다니요. 그것도 노총각으로 한평생 살던 친구놈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건지 하필 제 딸이 맡겨진 보육원 원장과 아는 사이였고 거기서 하필이면 제 딸이 눈에 들어와 아이를 데려다 딸처럼 키웠는데 그러다 결국 둘이 눈이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눈앞에서 겪고 있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고 정신이 까마득해지는 게 제가 무슨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맞닥뜨리면 바보가 된다던데 딱 그 꼴이 저였어요. 제 친구랑 딸이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된 마당에 뒤늦게 정남이는 자기가 결혼할 상대가 내 잃어버린 딸이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결혼식 얼마 앞두고 알게 된 건데 정남이는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막상 네 목소리를 들으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아서 얼굴 보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청첩장 모임 오는 날에 꼭 이야기해줘야지 그렇게 다짐했어. 그런데 그날 막상 실제로 너를 마주치니까 전화로 할 걸 입이 더 안 떨어지더라. 잃어버린 딸을 둔 아빠라고는 생각도 안 들게 밝아진 너를 보니까 이대로 묻어둬야 하나. 너는 다 잊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괜히 다시 이야기를 꺼내버리면 네가 또 그때로 돌아가서 피폐해질까 봐 겁도 나고 네가 다시 상처받을까 봐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겠더라고. 미안해. 정남이는 그날 전화로 내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막상 전화를 하니 이런 이야기는 얼굴을 보고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일단 미루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30년 만에 실제로 제 얼굴을 마주쳤을 때는 망설여졌다고 했어요. 30년 전 연락을 끊기 전에는 제가 무척 피폐하고 그늘이 잔뜩 드리운 모습이었을 텐데 오랜만에 만난 저는 무척 밝고 쾌활해져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화로나 청첩장 모임에서도 제게 미리 말해주지 않고 있다가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저를 딸과 마주치게 하다니 원망스러웠다는 게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정남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일에 너희들 결혼하는 당일에 나한테 이렇게 알릴 생각이었어. 아니 내가 혹시 기억 못하고 이대로 넘어가기라도 했으면 그럼 나한테 네가 말을 해주긴 했을까? 내가 당연히 이 결혼 반대라고 뒤집어 엎지 않을 거라는 거 너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되도록 나한테 미리 언질 한번 안 해준 거 아니야. 친구들 전부 아무도 모르고 지금 너만 아는 거잖아.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영원히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사실이었잖아. 내가 내 딸 얼굴 마주치고 나서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그거 테스트하려던 거 정말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 영씨가 얼마나 배신감 드는지 알아. 아는데 정말 영원히 숨길 생각 없었어. 너도 걱정되고 아빠 친구라는 거 알게 되면 네 딸도 얼마나 충격받을까 싶어서. 너도 걱정되고 딸도 걱정되어서 쉽게 말 못했던 거야. 정말이야 믿어주라. 나 가끔 네 딸한테 그런 농담했었어. 내가 사고쳐서 너 나왔으면 아버지랑 딸 사이도 될 수 있었다고.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이 될 줄 몰랐지. 나랑 이 사람 정말 사랑해. 나 네 딸 성인 된 이후로도 한 번도 이성으로 바라본 적 없어. 진심이야. 정말 딸처럼 키우고 자식으로만 생각했었지. 이렇게 연애 감정 싹트고 결혼까지 생각한 거 정말 얼마 안 됐어. 얼마나 된 건데. 우리 딸이랑 남녀로서 감정 싹튼 게 얼마나 된 건데. 해람이 30 훌쩍 넘겨 마음 바라보면서부터야 결혼할 생각 없냐? 너도 좋은 짝 만나서 가정 꾸리면 행복하지 않겠냐? 삼촌으로서 그냥 조카한테 덕담하듯이 몇 번 툭툭 던지던 말인데 해람이가 먼저 이야기 꺼냈어. 마늘 먹어도 남자들은 어찌 저리 애 같냐고. 결혼 생각이 싹 식는다고. 자기는 결혼 서둘러서 할 생각 없대.
괜히 그러다 형편없는 놈 잘못 만나 인생 골로 간다고. 근데 나랑은 괜찮겠다 싶대. 갑자기 그랬어. 그래서 너는 옳다구나 좋다고 했어. 만나보자고 한 거야? 그럴 리가 있냐. 나도 양심이 있는데. 너랑 나 나가면 삼촌이랑 조카로 보지 누가 우릴 연인 사이로 보냐고. 또래 중에도 성숙한 놈 있을 거라고. 그런 놈 만나라고 나도 거절했어. 영식아 믿어줘. 네가 나중에 물어봐. 어차피 물어보면 다 탄로날 일들인데 내가 지금 네 앞에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평생 가족으로 잘 지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설득도 했어. 근데 네 딸 혜람이가 그런 걸 원치 않는단다. 내가 남자로 느껴지고 듬직하고 의지하고 싶대.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트는데 이걸 어떻게 참느냔다. 나이 다 알고 그냥 진짜 가족같이 전부 다 드러내고 살았는데 혜람이는 거기서 안정감을 느꼈대. 정남이를 추궁하면 할수록 눈앞이 아찔했어요. 내 딸과 친구가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막 솟구쳐 올랐죠. 물론 분노도 있었고 혐오감도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식도 잊고 살았던 주제에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염치 없다고 느껴지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아빠라는 사람이 없이 어린 시절을 나면서 나이 많은 남자에 대해 갈망이 생긴 게 그릇되게 표출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일이 이 지경까지 돼버린 게 전부 제 탓 같기도 했고요. 뜯어 말리고 싶다가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라는 생각에 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자니 나중에 혜람이가 알게 되면 나를 더 원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커졌고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정남아, 네가 볼 때 혜람이가 아빠 없이 자라서 그냥 나이 많은 남자에 대해 로망이라던가 판타지가 생겼을 거란 생각은 해본 적 없어?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영식아, 나도 혜람이가 어렸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혜람이가 자기 마음 고백한 게 40이다 40. 먹을 만큼 먹은 거 아니야? 그리고 20대 때는 곧잘 제 또래 남자애들이랑 다른 여자애들처럼 연애도 하고 설레고 헤어지면 슬퍼도 하고 했어. 애가 좀 성숙한 편이긴 했어. 만나면서도 남자친구한테 맨 잔소리하고 공부시키고 아마 만났던 놈들은 전부 혜람이보다 오빠였을 텐데도 하고 있는 거 보면 혜람이가 영락없는 누나였지. 그냥 제 또래 남자 만나서 연애하고 그러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게 네가 옆에서 도와주지 그랬어. 우리 나이가 지금 꼭 결혼을 해야겠어? 아니 혼인신고라도 하지 말던가. 우리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어 정남아. 우리 죽고 나면 혜람이는 누가 돌봐줘? 말도 안 나왔어요. 앞으로 남은 생이 40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일찍 죽고 나면 우리 딸은 남는 생 어찌 살라고 환갑에 우리 딸을 아내로 맞이하느냐는 말입니다. 정남이는 가끔 우스갯소리로 내가 사고쳐서 너 낳았으면 딸인데 라는 농담을 내 딸과 주고받았다고는 했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가 되어버렸다며 본인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고 했어요. 게다가 저랑 정남이는 친구인데 정남이가 제 딸과 결혼하게 되면 친구 사이가 장인과 사위 사이로 변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 사실 너랑 장인 사위 사이 될 줄 모르고 이미 그 전에 혼인신고부터 해뒀어. 미치겠네. 그래, 혜람이는 내가 자기 아빠인 거 모른다며? 어떻게 너만 이 사실을 아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사람 출생에 대해 조사해줬던 사람이 나한테 먼저 연락을 줬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냈었다면서. 그런데 내 동창이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같이 나왔는데 혹시 이분 아시냐고 먼저 연락해 준 거야. 그래서 나도 충격받아서 조사관한테 연락받고 나선 혜람이한테 말 못했고 아직 연락 없다고만 둘러댔어. 조사관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내가 이야기하는 게 덜 충격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일단은 너한테 먼저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엉망으로 너한테 알려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어. 속일 생각은 정말 추호도 없었어. 제발 용서해줘. 다행히 딸아이의 조사를 해줬던 사람이 딸아이의 정보를 정남이에게 먼저 알렸다 하더라고요. 정남이는 혜람이의 아빠 되는 사람과 본인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도 내 딸에게도 전부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시간은 계속 흘러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더는 용기가 없어 미루던 일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더 상처를 받을지 딸이 더 상처를 받을지 알 수가 없어 누구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며 저 말을 끝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용서를 한다면 둘의 결혼을 축하해야 하는 건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내 딸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고 결혼을 뜯어 말려야 하는 건지, 기억상실증으로 딸이 있는 것조차 잊고 있던 내가 과연 아빠 자격이 있는 건지, 아빠가 되어서는 딸 자식이 있다는 사실도 잊고 살아놓고 이제와 아빠라고 나타나 혼란스럽게 해도 되는 건지, 무엇 하나 제대로 생각이 되지 않고 섣불리 결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밖에서는 신랑을 찾고 직원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이 좋은 날 신랑은 갑자기 친구놈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사죄를 하고 있으니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진 거죠. 결국 직원들이 애타게 정남이를 부르는 탓에 저는 정남이를 일단 보내야 했습니다. 혜람이한테 알려야겠지. 차라리 결혼식 올리기 전에 알렸으면 덜 충격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끌고 온 건 너고, 어쨌든 딸도 필히 알아야 하는 문제이긴 한다고 생각하니 솔직하게 털어놓을 거야. 일단 오늘은 그냥 쉬고 올려라. 근데 나는 지금 너네 둘 얼굴 보면서 축하한다고까지는 못 해주겠다. 갈 테니까 식 끝나고 연락해라. 나는 생각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 저는 결국 그날 결혼식장에서 딸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황급히 떠났어요. 영식아, 정말 미안하다. 축하해달라고까지는 바라지 않을게. 근데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거야. 그러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장담할게. 정말 미안하다. 식 끝나고 내가 연락할게. 너 생각 정리되면 다시 연락 줘라. 떠나는 순간까지 정남이는 다시 연락하라며 미안하다고 사죄했어요. 저는 너무 혼란스럽다며 나중에 연락하자 한 뒤 도망을 치듯 식장을 빠져나왔고요. 당장에 식장에 들어가 깽판을 쳤어야 하는 건지, 친구도 아니라며 친구와 손절을 치고 나를 데려왔어야 하는 건지, 아직도 뭐가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무책임한 아빠 때문에 보육원에서 홀로 클 뻔했던 혜람이를 정남이가 거두어 키워준 것은 너무도 고맙고 아무나 쉽게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게 분명하죠.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뭐가 맞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고 식장을 나왔으니 둘은 이미 결혼까지 마친 부부 사이가 되어 있겠죠. 정남이가 그나마 다행인 건 학생 때부터 성격이 다정한 편이라 여자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여학생들한테 한 번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행동한 적이 없었죠. 그러니 반장도 도맡아 했던 거고요. 물론 그런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내 딸이 상처받거나 함부로 대해줬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아빠 친구라는 게 큰 문제인 거죠. 결혼식이 끝나고 3주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기만 하고 있고 정남이에게서는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직 판단이 서질 않아 어떤 답장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여태껏 기억을 잃고 아내만 오로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딸의 결혼식에서 딸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하면서 갑자기 기억이 났던 것 자체가 우리 아내가 제 머리를 세게 한 대 치면서 정신 차리고 상황을 똑바로 보라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제가 믿기 힘든 현상이었어요. 병원에서는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이게 하늘에 있는 아내의 뜻이라는 강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뜻에 따라 제가 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하려고요. 그래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아마 해도 믿지 않을 테고 믿는다면 손가락질 할 게 뻔한데요. 그러니 여러분들이라도 들어보시고 현명한 조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제가 후회하지 않고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